34번째 글. 마슬로바가 속한 유영수 무리는 3시에 기차역을 출발할 예정이었다. 시베리아로 떠나네 이제. 그래서 유형수 무리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기차역까지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 네올리도프는 12시 전에 감옥에 도착할 생각이었다. 짐을 싸고 서류를 챙기던 네올리도프는 자신의 일기장 앞에서 잠시 손길을 멈추고 몇몇 부분과 마지막으로 적은 부분을 읽었다. 베테르부르크로 떠나기 전에 쓴 마지막 일기는 이랬다. 카주사는 내 희생을 원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려 한다. 그녀가 이겼고 나도 이겼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변화로 날 기쁘게 한다.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믿기가 두렵다. 그걸 믿기 두렵지만 나에게는 그녀가 소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이어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있다. 몹시 괴롭고도 몹시 기쁜 일을 경험했다. 그녀가 병원에서 나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자 문득 마음이 아팠다. 마음이 이토록 아프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혐오와 정오에 차서 그녀와 이야기하던 중 문득 나 지신에 관한 일이 떠올랐다. 내가 그녀에게 정오를 품게 된 그 행동을 나 또한 수없이 했고 비록 생각만이라 해도 지금도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서 갑자기 나 자신이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동시에 그녀가 가여워졌고 난 다시 행복해졌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언제나 제때에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선한 인간이 될까. 오늘 일기에 그는 이렇게 적었다. 나타샤를 만나고 왔다. 자기 만족으로 인해 나는 저기에 찬 나쁜 인간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내일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다. 옛 생활이여 영원히 안녕. 많은 인상들이 쌓였지만 여전히 하나로 모아낼 수 없구나.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네올리도프가 처음 느낀 감정은 매형과 벌인 논쟁에 대한 후회였다. 이렇게 떠날 순 없어 그는 생각했다. 두 사람을 만나 화해해야 해. 하지만 시계를 쳐다본 그는 들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유형수 무리의 출발 시간에 늦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했다. 급히 채비를 끝내고 수유와 페도시아의 남편이자 그와 함께 떠날 타라스에게 짐을 들려 기차역으로 보낸 후 네올리도프는 가장 먼저 눈에 띈 상마차를 잡아 타고 감옥을 향했다. 죄수 호송 열차는 네올리도프가 탈 우편 열차보다 2시간 앞서 출발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오지 않을 생각으로 숙소의 비용을 모두 지불했다. 7월의 괴로운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었다. 후덥지근한 밤이 지난 후에도 식지 않은 거리와 주택의 돌이 지붕의 양철이 꼼짝하지 않는 뜨거운 공기에 열기를 더했다. 바람 한 점 없다. 설사 바람이 분다 해도 먼지와 유화 물감의 고약한 냄새로 가득 찬 악취나는 뜨거운 공기를 실어올 뿐이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그나마도 주택의 그늘을 따라 걸으려 애썼다. 나무 껍질 신발을 신은 햇볕에 금get한 농민 출신 도로 인부들만 길 한복판에 앉아 망치로 뜨거운 모래 속의 돌멩이들을 두들겨 받고 있었다. 표백하지 않은 여름 제복을 입고 주황색 끈에 리볼버를 매단 시무룩한 순경들이 발을 번갈아 디디며 길 한복판에 우울하게 서 있다. 그리고 귀 쪽에 구멍을 튼 하얀 두건을 씌운 말들이 햇빛 닿는 쪽에 커튼을 친 철도 마차들을 끌면서 방울 소리와 함께 도로를 따라 계속 오갔다. 네올리도프가 탄 마차가 감옥에 이르렀을 때 유형수 무리는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감옥 안에서 유형수들을 인도하고 넘겨받는 힘든 절차가 새벽 4시부터 시작되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출발할 유형수 무리는 남자 623명과 여자 64명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전원을 유형수 명부와 대조하고 병자와 약자를 분류한 후 호송대에 넘겨야 했다. 신임, 소장, 부소장 2명, 의사, 조수, 호송대 장교, 서기가 앞마당의 벽 그늘에 내놓은 탁자 앞에 앉아 차례차례 다가오는 죄수들을 한 명씩 불러 살펴보고 신문하고 기록했다. 이제 햇살이 탁자를 반 정도 점령했다. 점차 무더워지고 있었다. 바람도 없는 데다 주위에 서 있는 죄수들의 숨결에 숨이 막힐 듯 했다. 이게 뭐야? 끝날 것 같지가 않군? 호송대 장교가 입술을 덮은 코수염 사이로 담배를 연신 빨면서 말했다.
얼굴이 붉고 키가 크고 뚱뚱하고 어깨가 치켜 올라가고 팔이 짧은 남자였다.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대체 어디에서 모아온 겁니까? 아직도 많아요? 서기가 조사했다. 남자가 24명 남았고 그 다음에는 여자입니다. 뭐야, 왜 서 있어? 이리 와. 아직 조사를 받지 못한 채 서로 밀치고 있는 죄수들을 향해 호송대 장교가 소리를 질렀다. 죄수들은 이미 3시간 넘게 차례를 기다리며 그늘이 아닌 떼약볕 아래에서 대열을 짓고 서 있었다. 감옥 안에서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감옥 밖에서는 평소처럼 라이플 총을 든 보초병 1명과 죄수들의 짐이며 너무 쇠약해서 걸을 수 없는 죄수들을 실을 짐마차 20대가 정문 옆에 대기하고 있었다. 또 모퉁이에는 죄수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혈육과 친구들이 무리지어 있었다. 유형을 떠나는 죄수들을 보고 가능하다면 말도 몇 마디 건네고 무언가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네올리도프도 그 무리에 끼었다. 그는 그곳에 1시간가량 서 있었다. 1시간이 지났을 무렵 정문 안쪽에서 쇠사슬이 절그렁거리는 소리, 발소리, 감독자들의 고압적인 목소리, 기침소리, 큰 무리가 나지막하게 웅얼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5분 동안 계속되었고 그 사이 쪽문으로 간수들이 들락날락했다. 마침내 구령 소리가 들렸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정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절그렁대는 소리가 한층 더 커지더니 하얀 여름 제복을 입고 라이플 총을 든 호송병들이 그리로 나와 정문 앞에서 정연하게 넓은 원을 그리며 정렬했다. 잘 아는 익숙한 기동 훈련이 분명했다. 그들이 정렬을 마치자 새로운 구령 소리가 들렸다. 머리털을 밀고 벌린 모양의 납작한 모자를 쓰고 어깨에 자루를 진 죄수들이 한 손으로 자루를 꼭 쥐고 자유로운 다른 한 손은 흔들면서 족쇄를 찬 발을 걸며 둘씩 짝을 지어 나오기 시작했다. 먼저 똑같이 회색 바지를 입고 등에 다이아몬드 에이스 문양을 꿰매 붙인 할라트를 입은 남자 진역수들이 나왔다. 젊든 늙든 말랐든 뚱뚱하든 얼굴이 창백하든 붉으려하든 검든 콧수염이 있든 턱수염이 있든 아예 수염이 없든 러시아인이든 타트르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족쇄를 절컹거리면서 마치 먼 길을 떠나려는 사람들처럼 활기차게 팔을 흔들며 나왔다. 하지만 겨우 10발짝 정도 걷고 제자리에 멈춰 서서 온순하게 한 줄에 4명씩 차례차례 정렬했다. 뒤이어 똑같이 머리털을 밀고 똑같은 옷을 입은 족쇄는 차지 않았지만 한쪽 손을 수갑으로 연결한 사람들이 정문 밖으로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유형수들이었다. 그들도 활기차게 나와 걸음을 멈추고 역시 한 줄에 4명씩 정렬했다. 그러고 나자 농촌 공동체의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이 나왔다. 그 다음에 여자들이 역시 똑같은 순서로 따라 나왔다. 처음에는 죄수복인 회색 할라트를 입고 머리 수건을 맨 징역수들, 그 다음엔 유형수들, 또 그 다음엔 저마다 자기 고장의 옷차림을 하고서 자발적으로 남편을 따라가는 여자들, 그중 몇 명은 회색 카프탄 자락에 젖먹이를 싸서 안고 있었다. 여자들과 함께 아이들이 걸어나왔다. 사내 아이도 있었고 계집 아이도 있었다. 말대 속에서 낀 망아지처럼 그 아이들은 여자 죄수들 틈에 서로 바짝 달라붙어 있었다. 남자들은 묵묵히 서 있었고 그저 이따금 기침을 하거나 툭툭 몇 마디 던질 뿐이었다. 하지만 여자들 틈에서는 그칠 새 없이 말소리가 들렸다. 네올리도프는 마슬로바가 걸어나올 때 그 얼굴을 알아본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의 모습이 사라졌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등에 자루를 진 채 아이들과 함께 남자들 뒤에 정렬하고 있는 회색 생물들. 마치 인간적인, 특히 여성적인 성질을 띠지 않은 듯한 생물들의 무리뿐이었다. 감옥 담장 안에서 모든 죄수들을 세워놓고도 호송병들은 명단의 숫자와 대조하며 다시 수를 세기 시작했다. 이 재점검은 오랫동안 이어졌다. 몇몇 죄수들이 여기저기 자리를 옮기면서 돌아다녀 호송병들의 셈이 뒤엉키는 바람에 더했다. 고분고분하게, 하지만 저기를 드러낸 채 복종하는 죄수들을 향해 욕을 퍼붓고 그들을 밀치면서 호송병들은 다시 인원수를 셌다. 전원을 다시 세고 나자 호송대 장교가 뭐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무리 속에서 동료가 이랬다. 약한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이 앞다투어 집마차를 향해 달려가더니 그 위에 자루를 던져넣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울어대는 젖먹이를 아는 여자들, 자리를 두고 다투는 명랑한 아이들,
풀죽고 침울한 죄수들이 진마차에 올라가 앉았다. 몇몇 죄수가 모자를 벗고 호송대 장교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부탁했다. 나중에 네올류도프는 그들이 진마차에 태워달라고 간청한 사실을 알게 됐다. 호송대 장교가 애원하는 죄수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말없이 담배를 빨아들이다가 갑자기 죄수를 향해 짧은 팔을 치켜 올리는 모습을, 그 죄수가 장교에게 맞을까봐 삭발한 머리통을 어깨 사이로 움츠리며 펄쩍 물러나는 모습을 네올류도프는 보았다. 네가 절대로 잊지 못하게 귀족 계급으로 신분을 올려주마. 목적지까지 걸어서 가. 장교가 소리쳤다. 장교는 단 한 사람, 족쇄를 차고 비틀비틀 걷는 키가 껑중한 노인에게만 진마차에 타도록 허락했다. 네올류도프는 그 노인이 벌린 모양의 모자를 벗고 진마차 대일로 향하면서 성호를 끊는 것을, 족쇄 탓에 노쇠한 다리를 들어 올리지 못해 한참 동안 마차에 오르지 못하는 것을, 짐칸에 앉아있던 안악이 노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돕는 것을 보았다. 모든 진마차가 자루들로 채워지고 그 자루들 위에 허락받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자 호송대 장교는 군모를 벗고 손수건으로 이마와 벗어진 머리와 살찐 붉은 목을 닦고는 성호를 껐다. 출발! 그가 명령을 내렸다. 병사들이 라이플총을 철컹거리고 죄수들이 모자를 벗으며 성호를 꺾기 시작하고 배웅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외치고 죄수들이 그에 답하며 무슨 말을 외치고 여자들 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여름 제복을 입은 병사들의 에워싸인 죄수 무리가 쇠사슬로 연결된 발로 먼지를 일으키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병사들이 맨 앞에서 걸어갔고 진역수들이 4명씩 줄지어 족쇄를 절거덕거리며 뒤를 따랐고 그 뒤에 유영수들이 걸어갔고 그 다음에 농촌 공동체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2명씩 손목에 수갑을 찬 채 걸어갔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걸어갔다. 그 뒤로 자루들과 약한 사람들을 실은 진마차들이 따랐다. 그중 한 진마차에서 몸을 꽁꽁 싸맨 여자가 높다란 자리에 앉아 쉴 새 없이 세댄 소리를 지르며 흐느껴 울었다. 35번째입니다. 행렬이 어찌나 긴지 선두가 이미 시야에서 사라졌을 땐 자루와 쇠약한 죄수들을 실은 진마차들이 겨우 출발한 참이었다. 진마차들이 움직이자 네올류도프는 그를 위해 대기하던 상마차에 올라타 죄수 무리를 따라잡으라고 지시했다. 남자들 틈에 아는 죄수들은 없는지 살펴보고 여자들 틈에서 마슬로바를 찾아 자기가 보낸 물건들을 받았는지 물어보기 위해서였다. 몹시 무더웠다. 바람 한 줄기 불지 않았고 천개의 발이 피어올린 먼지가 길 한가운데로 가는 죄수들 머리 위로 계속 떠 있었다. 죄수들은 빠른 걸음으로 걸었고 네올류도프가 탄 상마차의 발이 들인 말은 느릿느릿 그들을 겨우 따라갔다. 기묘하고 무서운 표정을 띤 낯선 존재들이 대열을 지어 계속 나아가고 있었다. 똑같은 바지를 입고 똑같은 신발을 신은 천개의 발을 보조에 맞춰 움직이고 마치 스스로 기운을 복돋기라도 하듯 자유로운 팔을 흔들었다. 그 수가 너무 많고 그 모습이 너무 똑같고 또 그들이 너무 유별하고 기묘한 상황에 놓여 있어 네올류도프에게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하고 기묘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징역수 무리에서 살인법인 표도로프를 그리고 유영수들 틈에서 익살꾼 오호친과 그에게 도움을 호소한 적 있는 불황자 한 명을 더 알아보았을 때야 비로소 그의 안에서 그 인상이 깨졌다. 그의 모든 죄수가 자기들을 지나치는 2인승 무게마차와 그 안에 앉아서 자기들을 응시하는 신사 쪽으로 고개를 돌려 곁눈질했다. 표도로프가 네올류도프를 알아보았다는 표시로 고개를 쳐들었다. 오호치는 한쪽 눈을 찡긋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다. 그런 행동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여자들을 따라잡은 네올류도프는 금방 마슬로바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여자들 무리에서 2번째 줄에 있었다. 그 줄의 가장자리에는 다리가 짧고 눈이 검고 허리춤에 할라트 자락을 쑤시는 못생긴 여자가 얼굴이 새빨개져 긋고 있었다. 이쁜이였다. 그 옆에 임신한 여자가 간신히 다리를 질질 끌고 갔으며 그 옆에 마슬로바가 있었다. 그녀는 자루를 어깨에 쥔 채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얼굴은 침착하고 결연한 표정을 띄었다. 그 줄의 4번째 자리에는 짧은 할라트를 입고 농촌 부녀자처럼 머리 수건을 맨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기운차게 걷고 있었다. 페도시아였다.
네올류도프는 마차에서 내려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여자들을 향해 다가갔다. 마슬로바에게 자기가 보낸 물건을 받았는지 기분은 어떤지 물어보고 싶었다. 그러나 대열의 이쪽 편에서 걷던 호송대 부사관이 가까이 다가오는 남자를 즉시 알아채고 그를 향해 달려왔다. 신사분,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규정에 어긋납니다. 그가 다가오며 외쳤다. 가까이에서 네올류도프의 얼굴을 알아본 부사관이 손가락들을 군모에 붙이고 네올류도프 옆에 멈춰서서 말했다. 지금은 안 됩니다. 기차역에서는 괜찮지만 이곳에서는 안 됩니다. 거기 뒤처지면 안 돼. 앞으로 가. 그는 죄수들을 향해 소리쳤다. 날씨가 무더운데도 세련된 새 부츠를 신고서 빠른 걸음으로 자기 자리를 향해 힘차게 달려갔다. 네올류도프는 인도로 돌아와 상마차 마부에게 뒤따라오라고 지시한 후 죄수 무리가 보이는 곳으로 갔다. 죄수 무리는 지나치는 곳마다 연민과 공포가 뒤섞인 관심을 모았다. 승용 마차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마차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는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죄수들을 눈으로 배웅했다. 걸어가던 사람들은 멈춰서서 놀라움과 두려움이 어린 눈으로 무시무시한 광경을 구경했다. 몇몇은 물으로 다가와 자선을 베풀기도 했다. 자선 물품은 호송병들이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최면에 걸리는 듯 죄수들을 따라왔지만 나중에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저으며 그저 눈으로 무리를 배웅했다. 마차 승강장과 대문에서 서로를 부르며 달려나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창문에 매달려 가만히 무시무시한 행렬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느 교차로에서 호화스런 콜야스카 한 대가 죄수 무리에 막혀 멈춰섰다. 마부석에는 등판에 단추가 여러 줄 달리고 얼굴에 반질반질 광이 나고 엉덩이가 큰 마부가 앉았으며 콜라스카 뒷좌석에는 부부가 앉아있었다. 마르고 창백한 아내는 밝은색 모자를 쓰고 화려한 양산을 들었으며 남편은 실크 해트를 쓰고 밝은색의 세련된 코트를 입었다. 그들과 마주보는 앞좌석에는 자녀들이 앉아있었다. 금발머리를 풀어내리고 아름답게 꾸민 작은 꽃송이처럼 싱그러운 소녀 역시 손에 화려한 양산을 들었고 길고 야윈 목에 쇄골이 도드라진 8살가량의 소녀는 긴 리본으로 장식한 수병 모자를 썼다. 아버지는 길을 막은 죄수 무지를 제때 피해가지 못한 마부에게 화를 내며 질책했고 어머니는 얼굴에 바짝 갖다 댄 실크 양산으로 햇살과 먼지를 가리면서 끄림칙하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며 얼굴을 찡그렸다. 엉덩이가 큰 마부는 얼굴을 험악하게 찌푸린 채 이 길로 마차를 몰도록 지시한 당사자인 주인의 부당한 질책을 들으면서 머리와 목덜미 아래가 땀에 흠뻑 젖어 번질거리는데도 계속 나아가려고 안다라는 검은 종마들을 가까스로 제지하고 있었다. 순경으로서는 죄수들을 잠시 멈춰 세우고 그를 통과시켜 호화로운 마차의 주인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그처럼 부유한 신사를 위해서조차 깨뜨릴 수 없는 âm울한 엄숙함이 그 행렬 속에 감돌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그저 부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기 위해 한 손을 모자 차양에 대며 부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기 위해 그 한 손을 모자 차양에 대며 마치 무슨 일이 있어도 콜라스카에 대한 사람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이라도 하듯 죄수들을 엄하게 쳐다볼 뿐이었다. 그래서 콜라스카는 행렬이 모두 지나기를 기다려야 했고 마지막 뒷마차가 자루 위에 올라탄 여자 죄수들을 싣고서 덜커덕거리며 지나간 후에야 움직였다. 여자 죄수들 중 히스테리를 일으키던 여자는 잠시 잠잠한가 싶더니 호화로운 콜라스카야를 보자 다시 흐느끼며 세련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제야 마부는 고삐를 살짝 움직였고 검은 준마들은 포장 도로를 따라 편자를 울리며 고무바퀴 위에서 부드럽게 흔들리는 콜라스카를 다차로 끌고 왔다. 남편과 아내, 소녀, 가는 목과 도드라진 쇄골을 지닌 소녀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가는 중이었다. 부모 모두 여자아이와 사내아이들에게 그들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광경의 의미에 대한 의문을 직접 풀어야 했다. 소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표정에서 이들은 부모나 가족의 지인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따라서 지금처럼 대우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궁금증을 해결했다. 따라서 소녀는 단지 두려웠을 뿐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자 기뻐했다. 하지만 눈도 깜빡이지 않고 죄수들의 행렬을 계속 뚫어지게 바라보던 길고 가는 목을 지닌 소녀는 의문에 대해 다른 답을 내렸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확고하게 알았다.
이들도 자기나 다른 모든 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인 것을, 따라서 누군가가 이들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될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그들을 가엾게 여기으며 족쇄를 차고 머리털을 깎인 사람들에 대해, 그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머리털을 깎은 사람들에 대해 공포를 느꼈다. 그래서 소년은 입술을 점점 삐뚤하게 내밀었고, 그런 일로 우는 것은 수치스럽다고 생각해 울음을 터뜨리지 않으려 안간 힘을 썼다. 36번째 글입니다. 네올유도프는 죄수들과 보조를 맞추어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여름 코트를 입어 가벼운 옷차림인데도 끔찍하게 더웠다. 무엇보다 거리들을 메운 갑갑한 열기와 먼지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1베르스타의 4분의 1 정도 걸었을 때 다시 상마차에 올랐지만 마차를 탄 채 길 한복판에 있자니 한층 더 무덥게 느껴졌다. 그는 전날 매형과 나눈 대화를 떠올려 보려고 애썼다. 그런데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아침만큼 그를 동요시키지 않았다. 감옥에서 나와 행전하는 죄수들에게서 많은 인상들이 그 기억들을 가렸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이 무더웠다. 담장 옆 나무 그늘 아래 학생물을 벗은 실업중학교 소년 2명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쪼그려 앉은 아이스크림 장수를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한 소년은 이미 뿔 모양의 스푼을 핥으며 즐거움을 누리는 중이었고, 다른 소년은 작은 컵이 노란 무언가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근처 어디에 무언가 마실 만한 곳이 없을까? 네올유도프는 기운을 회복하고 싶은 억누르기 힘든 욕구를 느끼며 마부에게 물었다. 마침 저기 좋은 선술집이 있습니다. 마부는 이렇게 말하고 모퉁이를 돌아 큰 간판이 달린 문 쪽으로 네올유도프를 데려갔다. 셔츠를 입은 투실투실한 바텐더가 카운터 뒤에 있었고, 한때는 하였을 옷을 입고서 손님이 없어 탁자 앞에 앉았던 종업원들이 낯선 손님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다가 그를 막기 위해 일어섰다. 네올유도프는 젤테르 광천수를 청하고는 창가에서 좀 더 멀리 떨어진 지저분한 천이 깔린 작은 탁자 앞에 앉았다. 닭이와 하얀 유리병이 놓인 탁자에 두 남자가 앉아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느긋하게 무언가를 세고 있었다. 머리색이 검고 정수리가 벗어진 한 명은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처럼 머리칼이 뒤통수에만 가장자리를 따라 나 있었다. 그 인상이 네올유도프에게 전날 매형과 나눈 대화와 출발하기 전 매형과 누나를 만나고 싶어한 자신의 바람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출발 전에 만나기 힘들겠어, 그는 생각했다. 편지를 쓰는 게 낫겠군. 그는 종이와 봉투와 우표를 청하고는 거품이 이는 시원한 물을 홀짝이며 뭐라고 쓸지 곰곰이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이 이리저리 산만하게 뻗어 도저히 편지를 쓸 수 없었다. 사랑하는 나타샤,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와 어제 그런 대화를 나누고서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아는 채 떠날 순 없어.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제 뭐라고 쓰지? 내가 어제 한 말에 대해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난 내 생각을 말한 거야. 그렇게 쓰면 그는 내가 신념을 버리려 한다고 생각할걸? 게다가 그건 내가 내 문제에 간섭을 해서, 그가 내 문제에 간섭을 해서 아니 못하겠어. 정신적 유대를 느낄 수 없고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 그 자신만만한 남자에 대한 증오가 마음속에 다시 솟구치는 것을 느낀 네올유도프는 끝나지 않은 편지를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돈을 지불한 후 거리로 나와 마차를 타고 무리를 쫓아갔다. 열기가 한층 더해졌다. 벽과 돌들이 뜨거운 공기를 배쳐내는 것 같았다. 뜨거운 포장도로가 발을 태우는 것 같았다. 광택제를 칠한 마차의 흙바퀴를 맨손으로 건드렸을 때 네올유도프는 화상을 입은 느낌을 받았다. 말이 축 늘어진 채 종종 걸음으로 먼지 투성이인 울퉁불퉁한 포장도로를 따라 단조롭게 편자를 울리며 느릿느릿 나아갔다. 마부도 계속 졸았다. 네올유도프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며 무심하게 앉아있었다. 대저택의 대문 맞은편으로 내리막길에 사람들 무리와 라이플 총을 든 호송병이 서 있었다. 네올유도프는 마차에서 멈춰 서었다. 무슨 일인가? 그가 문지기에게 물었다. 죄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올유도프는 마차에서 내려 무리로 다가갔다. 보도엽 비탈진 포장도로의 울퉁불퉁한 돌 위에 붉은 턱수염과 불그레한 얼굴과 납작코를 한 어깨가 넓은 나이 지긋한 죄수 한 명이 머리를 발보다 낮게 두고서 누워있었다. 회색 할라트와 회색 바디차림이었다. 그는 주근깨로 뒤덮인 두 손을 바닥이 아래로 향하도록 펼친 채 등을 대고 너부러져
높이 솟은 탄탄한 가슴을 긴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들썩이면서 충혈된 두 눈을 하늘에 고정한 채 허허거렸다. 주변에 침울해 보이는 순경, 행상인, 우체부, 점원, 양산을 든 늙은 여자, 먼 바구니를 든 까까무리의 사내 아이가 서 있었다. 감옥에 갇혀서 쇠약해졌습니다. 기운이 다 빠진 사람들을 지옥불로 끌고 가다니. 다가오는 네올루도프를 돌아보며 점원이 누군가를 비난했다. 죽을 거에도 틀림없이 양산을 쓴 여자가 울먹이며 목소리로 말했다. 셔츠 끈을 풀어줘야 해요. 우체부 일이 말했다. 순경이 떨리는 통통한 손가락으로 힘줄이 붉어진 붉은 목 위의 끈을 서툴게 풀기 시작했다. 그는 흥분하고 당황한 듯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말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뭐 때문에 모여있어? 그러니 이렇게 덥지. 사람들이 당신들이 바람을 맞고 서 있잖아. 의사가 진찰을 해야 해요. 병약한 사람들은 두고 가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겨우 숨만 붙은 사람을 끌고 가게 될 테니까요. 점원이 법에 대한 지식을 과시하듯 말했다. 셔츠의 끈을 풀어준 후 순경은 몸을 펴고서 주위를 둘러봤다. 흩어지라고 했지. 당신들이 상관한 문제가 아니잖아. 뭘 새삼스럽게 봐. 그가 공감을 구하기 위해 네올루도프를 돌아보며 말했지만 그의 시선에서 공감을 발견하지 못하자 호송병에게 눈길을 돌렸다. 그러나 호송병은 옆에 비켜서서 자신의 다른 부처 뒤축을 살필 뿐 순경의 곤란한 상황에 완전히 무심했다. 상관해야 할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사람들을 죽이는 게 법입니까? 죄수는 죄수지. 그래도 사람이잖아. 무리에서 이런 말들이 들렸다. 머리를 높이 꿰고 물을 주십시오. 네올루도프가 말했다. 물을 가져오도록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순경이 대답했다. 그는 죄수의 겨드랑이 아래를 잡고 몸통을 좀 더 높은 쪽으로 간신히 옮겼다. 뭐 때문에 이렇게 모여있나? 갑자기 단호하고 군의적인 목소리가 들리더니 눈부실 만큼 놀랍고도 깨끗한 여름 제복을 입고 한층 더 눈부신 높다란 부츠를 신은 밧줄 소장이 죄수 주위에 모인 무리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해산, 여기에 서 있으면 안 돼. 그는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아직 깨닫지 못한 채 무리를 향해 소리쳤다. 가까이 다가오면서 죽어가는 죄인을 보았을 때 그는 마치 그러리라고 예상했다는 듯 고개로 승인의 뜻을 표시하고는 순경을 돌아보았다. 어찌된 일인가? 순경은 죄수들이 이동하는 중에 한 명이 쓰러져 호송병이 그를 두고 가도록 지시했다고 보고했다. 그래서 뭘 하고 있는 건가? 관할 서로 옮겨야지. 상마차를 불러. 문지기가 부르러 갔습니다. 순경이 모자챙에 한 손을 붙이면서 말했다. 점원이 더위에 대해 무언가 말하기 시작했다. 이 일이 자네와 무슨 상관인가? 가던 길을 가. 밧줄 소장이 말했다. 그가 어찌나 음악에 쳐다보았던지 점원은 입을 다물고 말았다. 물을 마시게 해야 합니다. 네올루도프가 말했다. 밧줄 소장은 네올루도프도 음악에 쳐다보지 않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문지기가 물을 담긴 컵을 가져오자 밧줄 소장은 순경을 향해 죄수에게 물을 먹이라고 지시했다. 순경은 축 늘어진 고개를 들어 입에 물을 흘려 넣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죄수가 물을 삼키지 못했다. 물이 턱수염을 타고 흘러 겉옷의 가슴팍과 먼지 투성이인 삼배 셔츠를 적셨다. 머리에 부어. 밧줄 소장이 명령했다. 그러자 순경이 벌린 모양의 납작한 모자를 벗겨 곱슬거리는 붉은 모자털이 머리통 언저리에 두른 대머리에 물을 부었다. 죄수가 깜짝 놀란 듯 눈을 떴다. 그래도 그의 상태는 변하지 않았다. 먼지 때문에 더러워진 물줄기가 얼굴을 따라 흘렀지만 입은 여전히 일정한 속도로 헉헉거리고 몸 전체가 바르르 떨렸다. 저게 뭐야? 잡아! 밧줄 소장은 네올루도프가 차가운 싹시 상마차를 기다리며 순경을 향해 말했다. 어이 자네, 손님이 계십니다. 상마차 마부가 눈을 들지 않고서 침울하게 말했다. 내가 타고 온 마차입니다. 네올루도프가 말했다. 하지만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는 상마차 마부를 돌아보며 덧붙였다. 지불은 내가 하지. 뭐야? 왜 서 있어? 밧줄 소장이 소리쳤다. 태우라니까. 순경 문지기 호송병이 죽어가는 사람을 들어올려 마차로 옮긴 후 좌석에 앉았다. 하지만 그는 몸을 가누지 못했다. 머리가 뒤로 축 늘어지면서 몸 전체가 좌석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눕혀. 밧줄 소장이 명령했다. 괜찮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렇게 데려가겠습니다.
순경이 죽어가는 남자와 나란히 좌석에 딱 붙어 앉아 강한 오른손으로 그의 겨드랑이 머리채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겨드랑이 아래를 잡으며 말했다. 호승병은 각반도 차지 않고 틀신을 신은 두 발을 들어 올려 마부석 아래로 쭉 뻗게 해주었다. 밧줄 소장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포장도로에서 죄수의 납작한 모자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집어 뒤로 쭉 늘어진 젖은 머리에게 씌워주었다. 출발! 그가 명령했다. 마부는 화가 난 얼굴로 돌아보며 고개를 젓고는 순경이 동행한 가운데 방향을 돌려 밧줄소 쪽으로 천천히 나아갔다. 죄수와 함께하는 순경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머리통과 좌석에서 연신 미끄러지는 몸뚱이를 계속 붙들었다. 호승병은 옆에서 걸어가며 두 발의 위치를 바로잡아 주었다. 네올루도프는 그들을 뒤따라갔다.